유라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아주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장기 투자도 가능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박 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통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해외 선물 상품 중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만 국내에서 처음에 일반 투자자들한테 거래가 조금 많이 알려진 게 유로화를 비롯한 파운드화, 뭐 이런 엔화, 이런 통화 상품들이 먼저 거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수 상품이라든가 오일이라든가 골드 이런 쪽으로 관심 종목들이 좀 넓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 2005년도에 그 국내의 해외 선물 상품이 선물 회사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없어진 회사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외환선물, 한맥선물, 뭐 유진선물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해외 선물을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 또 FX 마진 거래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FX 마진 거래는 FX라는 뜻이 뭐냐? Foreign Exchange, 외환 거래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FX 마진 거래는 굉장히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해외 선물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됐었는데 요즘부터 그렇지 않죠. 그 원인은 뭐 감독원한테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그 FX 마진 거래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한 계약당 상품을 가리지 않고 증거금이 2,000불씩 했습니다. 반면에 해외 선물은 상품별로 좀 틀렸는데 유로화가 약 한 5,000불 정도 증거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FX 마진 거래가 적은 자금으로 거래하기가 좀 적당했죠. 자, 차이점은 이제 그 해외 선물에 있는 그 통화 상품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고, FX 마진 거래는 장외 거래 상품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각자 FCM 같은 그런 그 선물 중개 회사들이 은행으로부터 호가를 받아가지고 시스템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감독원이 이 장애 상품은 증거금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서 추후에 이제 5,000불로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10,000불이죠. 자, 2,000불짜리가 증거금이 10,000불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거래가 확 줄었죠. 예, 그래서, 과거에 FX 마진 거래가 원래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해외 선물 쪽으로 통화 상품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과거에 왜 그렇게 통화 상품이 인기를 보였냐 라고 하면, 그 FX 마진 거래 증거금이 2,000불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등락폭이 100%가 넘었어요. 심하게는 파운드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불씩 등락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500%씩 움직였죠. 그래서 거의 도박 수준에 가까운 그런 등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FX 마진 거래에 달려들었는데, 그때 시기가 2008년도, 2009년도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생겼죠?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환율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 때마침 국내 투자자들한테 서서히 알려지는 시점이라 가지고 거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FX 마진 거래에 대해서 증거금을 자꾸 올리고 규제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필이면 증거금을 2,000불로 작게 해놨는데 등락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면서 거의 손해보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장외 상품이다 보니까 전산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감독원 입장에서는 이 상품 괜히 도입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내줘놓고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허가를 내줘놓고는 이거 잘못됐어 하고 없애버리면 또 허가를 내준 쪽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규제 방법은 증거금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5,000불로 올리고 그다음 10,000불로 올리고, 반면에 시장이 좀 잠잠해지면서 그 원래 해외 선물 유로화가 한 5,000불 정도 하던 게 점점 떨어져 가지고 2,000불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2010년도쯤에는
FX 마진이 10,000불 갖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2010년도 넘구나. 한 2012년도 이때쯤 10,000불로 올렸는데 유라는 오히려 한 2,000불 수준으로 증거금이 오히려 그 해외 선물 상품에서 유라의 증거금이 그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역전된 거죠. 자, 사람들은 증거금이 큰 쪽에 그 상품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증거금을 좀 충분히 갖고 하는 게 조금 안전한 편인데 작은 증거금 가지고 변동성이 큰 걸 노리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FX 마진 거래는 투자자들한테서 좀 잊혀지는 경향이 생기고 실제로 증권회사도 서비스를 시작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중단을 해버렸죠. 자,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아무튼 요즘 유로화를 비롯한 통화상품들의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움직여서 거래하기가 나쁘지 않다. 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하나씩 우리가 이제 상품별로 좀 살펴보면서 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 인덱스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그 미국의 달러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유로, 엔, 파운드, 예, 그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와 일본 엔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웨덴의 그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렇게 6개 통화를 평균을 내 가지고 지수화한 거죠. 이 통화들에 대해 가지고 미국 달러가 어떤 강도를 보이는지를 지수화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기 그 유로나 호주, 뭐 파운드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지만 약간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움직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일봉인데 널찍하게 한 2005년부터 지금 펼쳐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국내에 도입된 게 한 2005년서부터인데 그때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통화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사실 그 리먼 브라더스 때문에 2008년도에 이때 보시면 갑자기 달러가 급등을 하게 되죠. 자, 선을 그려가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 지점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이제 세계 경제가 조금 흔들흔들하니까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다시 급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쭉 장기간 몇 년 동안 쭉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다가 최근에 2014년도 뭐 아주 최근은 아니죠. 이때에 미국 달러가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앞전 한 2, 3년 동안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때 그 상승한 원인은 이때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급을 합니다. 자, 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금리 인상을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이 말만 계속하고 실제로는 금리 인상을 안 했는데 통화에서도 역시 이걸 보면은 현재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기대감 때문에 환율도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 강세를 보였고 쭉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2017년 이때 금리를 인상할 때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그 이후에 다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조금 안정을 좀 찾는 듯 했는데 자, 쭉 보면 최근에 이제 움직임, 원래 움직임 보면 장기간 횡보하다가 달러가 조금 빠지는 듯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세계 경제가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코로나19 발생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세계 각국 통화에 비해 가지고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 요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왜 행보하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있냐? 자, 지금 이 그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미국에서 취하는 행동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돈을 풀었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계속 시중에 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경기 부양책 때문에 시중에 미국 달러가 많이 풀릴 걸 염려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런 떨어진 다음에 다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최근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미국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자, 쭉 펼쳐서 보면 그럼 정말 약세냐? 자, 이 쭉 보면 아직도 고공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달러 인덱스 한 100포인트 위면은 좀 높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저점이 한 70포인트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됐었죠. 자, 아무튼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면 다른 통화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은 미국 달러가 고공권에서 밑으로 빠지려고 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다른 통화들은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는 거의 미국 달러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2014년도 이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그랬죠. 자, 예, 그때부터 유로화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고 바닥을 기다가 다시 반등하다가 최근에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먼 기간을 보면 유로화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과거에 1.6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1.1달러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1.1288 아주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장기 투자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부터 지난 한 1, 2주 전부터 유로화는 적극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계속 올라갔죠. 자, 지금 뭐예요? 조정 구간이죠. 살짝 내려오는데 그 조정의 흐름이 시간 조정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자, 급락할 여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인상한다거나 뭐 이랬으면 모를까. 자, 그럼 그동안 유로화가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 자, 미국도 금리를 작년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유로는 먼저 더 금리를 먼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 금리죠. 미국보다도 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쭉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환율은 이 통화는 금리가 강한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전 세계 은행 금리가 전부 다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유로화는 제로금리다.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자,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시중에 풀리는 돈을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유로존도 경기 부양을 위해 해가지고 돈을 풀기로 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영향도 일부 조금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지금 미국이 푼 돈만큼은 안 되죠. 그래서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로화가 바닥을 찍고 위로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동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정받으면 보통 이제 조정받으면 이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있는데 거기를 좀 뚫고 내려가지고 조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재 위치에서는 일봉이 깨져가지고 살살살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게 생각은 되지는 않고 일단은 1.12, 1.12, 예, 1.112네요. 예, 그 정도. 좀 이평선에 있는 부근, 그 정도에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내려오면 1.1102, 예, 이까지 내려와준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죠. 근데 일단 뭐 그 시장에서의 미국 경제 지표라든가 유로존의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만 자, 유로화는 뭐 당연히 유로의 그 경제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좋다. 그럼 유로화 툭 떨어집니다. 미국의 경제가 나쁘다. 그럼 유로화가 툭 올라갑니다. 자, 왜냐? 상대적인 겁니다. 해외 선물에 표시되고 있는 이 유로화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유로화가 얼마나 강세냐 이걸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당연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거죠.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현재 그 통화들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크게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닥 다지고 반등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도 가능한 그런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유로화는 1.1달러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운드화도 한번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
파운드화는 그 브렉시트 때문에 굉장히 그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쭉 펼쳐서 보면 그 앞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쭉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더 쭉 앞에 보면 이렇게 등락이 보였던 게 이쪽에 그 2016년도 이 부근에 급락했던 부분 얘기가 브렉시트를 결정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파운드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반등했고 브렉시트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랬죠. 그래서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되죠. 진행 중이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운드화 역시도 긴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죠? 1.7달러에서부터 쭉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1.2달러, 1.2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자, 1.2달러 부근이면 장기적으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로권에 있는 동화, 유로화하고 파운드화만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결론은 뭐냐? 장기적으로 바닥권에 있고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며칠 조정받으면 매수를 해서 조금 길게 들고 가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